최봉련입니다. 이제 조금 뜨거워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뜨겁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안 올랐어요? 말소리 잘 들립니까? 그럼 이제 뜨거워진 것 같은데 좀 더 뜨겁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인문학, 연구하는 인문학자인데, 그러니까 개념을 다듬어서 이론을 만든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개념 다듬어서 이론 만들어 왔고, 그래서 실제 이론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자들 보고 그 개념을 다듬어서 이론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일찍부터 끊임없이 해왔고 그 결과들은 나중에 이제 그게 뭐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가 판별이 되겠죠. 지금도 한국 인문학의 판을 다시 까는 그런 이론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해주백자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해주백자뿐만이 아니라 20세기에 한국 사람이 만들었던 공예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집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주백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개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또 자수라든지 등등 그거를 이제 수집도 했죠. 왜 그랬느냐? 나는 인문학을 두 개의 영역으로 봐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묻고 따져서 풀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크게 보면 두 갈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씀 인문학이다. 한국 사람이 주고받는 말들, 그리고 그리들이 써놓은 글들을 연구하는 그게 이제 말씀 인문학이죠. 또 하나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삶 속에서 물건으로 드러나 있는 거, 물건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내 선배들도 그렇고 내 동료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인문학 그러면 주로 예를 들면 말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온전한 인문학이 될 수 없다. 물건의 세계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한국의 인문학을 말씀 인문학과 물건 인문학이 통합된 형태로 예를 들면은 이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론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서 해주백자를 만나게 되고 그 해주백자를 수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수집품들보다도 해주백자를 더 특별하게 여기고 더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내가 해주백자에 그렇게 꽂히게 되었느냐? 물 좀 주십시오. 보니까 내가 이제 뜨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은 20세기라는 100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어요. 20세기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외세의 침략에 예를 들면은 눌려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만들고 곧이어서 전쟁을 치르고 등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20세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아주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100년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아시안 게임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나중에는 월드컵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이루었습니까? 누가 그걸 이루었죠?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이 어떤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들의 아까 뭐죠?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말의 세계와 그들이 실제 삶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의 세계를 내가 통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걸 밝힐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연구는 조선시대 연구를 주로 한 거죠. 조선시대를 통해서 조선 초기, 건국의 시대로, 건국 시기부터 이제 쭉 흘러오는 조선시대 문화의 성격, 조선시대라는 하나의 문명의 성격을 연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기 이전에 19세기의 조선의 사회, 문화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세기를 넘어와서 20세기 초반부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당연히 19세기부터 20세기로 흘러오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말로서, 글로서 그들이 드러내놓은 것들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물건들의 세계를 끊임없이 함께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19세기 말에 조선 왕조는, 예를 들면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신분제도가 이제 해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갑오개혁 때 이제 기본적인 신분을 철폐시켜요.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기본적인 신분을 철폐해요. 근데 이제 그때 갑오개혁 때 신분이 철폐됐지만 뭐는 있었죠? 산업공상을 넘어서서 하나의 신분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왕실과 왕은 그대로 있었어요. 왕조 사회인데 왕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산업공상은 이제 신분이 철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분이 철폐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꾸었던 꿈하고 신분제도가 해체된 이후에 사람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거의 끝무렵인데 해주 지방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진 항아리가 뭐냐? 해주 용항아리예요. 이거만 해요. 조선시대는 그렇게 큰 용항아리가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용에는 어떻게 됐냐? 철화와 청화가 함께 들어가요, 무장이. 조선 시대에 분원에서 나오는 그 용항아리는 기본적으로 청화로 돼 있어. 청화를 못 쓰게 해서 민간에 만든 걸 용항아리는 이제 철화가 들어간 용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청화와 철화를 함께 넣어서 용항아리를 만드는 것은 조선 마렵에 이르렀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럼 왜 그랬느냐? 신분제가 유지되는 시절에는 용 항아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궁중이야.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왕만이 용의 문양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에서 신분이 해체되면서 누구나 용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항아리들이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용항아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나는 그게 어느 지점에서는 그게 꽂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항아리를 이렇게 큰 거는 많지 않아요. 한 10개 이상을 내가 막 모았어요. 나는 이제 대학에서 뭐 월급 받고 또 집사람이 뭐 학교에 또 교사하고 하니까 거의 모든 돈을 내 공부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항아리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단계로 넘어갔냐? 오늘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른 해주 항아리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용꿈을 꿀 수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의 꿈을 담아내는 항아리가 뭐였냐? 그게 바로 해주 항아리.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해주 항아리를 뭐라고 부르죠? 꿈 항아리. 해주 꿈 항아리. 여기에는 다 꿈들이 있어요. 아까 저기 모라는 부귀를 상징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 물고기는 뭐 용을 상징하고 하듯이 꿈 항아리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신분제도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머릿속에 용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천에도 용 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조선시대에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옵니까? 양반 대가집이나 아니면 왕실에서 용이 나오는 거죠. 누구나 용꿈을 꿀 수 있는 그 시대의 꿈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한 게 해주 항아리예요. 그러면 부는 항아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조선 말에까지 부전해서 항아리를 만들었죠. 거기는 화공들 그리고 화원들이 아주 곱상한 그림을 그려요. 그림 잘 그렸잖아요. 그래서 멋있어, 아름다워. 근데 그 항아리들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꼴은 힘이 없어. 왜? 분원에서 만든 항아리는 왕실용인데 아주 뛰어난 거 말고는 별 볼 일 없어요. 왜 별 볼 일 없을까요? 꿈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해. 도공들이 형태를 잡잖아요. 이거 잘못 잡으면 곤장 맞게 돼 있는 거야. 다 쫄아가지고 그거 다 반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이 나왔어. 그러나 그들이 1년에 뭐 몇 개 만드는 게 아니야. 수천 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형태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거기는 항아리의 모양새가 거의 천편일률적이야.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그 다음에 항아리에 그려놓은 그림들, 정말 화원들이 파견이 나와서 화원들이 그린 거면 대단히 잘 그린 것도 있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란 잘 그리는 그런데 똑같아. 내가 한 20년 전에 인사동에서 도자기 막 이렇게 할 때 옆에 뭐 쭉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부는 모란 항아리지. 부는 거 이거 자꾸 값 떨어져. 그들은 책에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아니야, 이거 값 떨어지게 돼 있어. 여기서 나오는 거네. 여기서 나오는 건 내가 같아. 이게 뭐가 그렇게 뭐 재미가 있는겨. 근데 실제 분원의 목단 항아리 평범한 것들은 값이 계속 떨어지고, 내가 볼 때 지금도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 거기는 사람들의 생기와 꿈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신분이 해체되고 나서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을 여지없이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다. 형태로 만들어낸다. 그 소재가 뭐였냐? 해주에서 만든 이 백자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은 이제 일본의 항아리, 그러니까 일본의 이 외사기라는 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들어와요. 일본 외사기는 좀 얍실하고 굉장히 실용적이야.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외사기가 수입이 돼가지고 조선 사람들의 일상에 쓰는, 이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쓰는 백자 그릇을 이렇게 닫고 교체시키는 거예요.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에서 만든 이 도자기들은 접시 이런 게 거의 안 나와요. 난 접시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접시는 얍삽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틀에 부어가지고 이런 거로. 해주에서 손으로 가지고 그런 접시 만드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쟁이 안 돼. 해주 항아리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외사기 만들어서는 만들 수 없는 영역에서 해주 항아리가 그 판을 휘어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외사기는 저렇게 큰 거 못 만들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저게 필요한 거예요. 저게 꼭 간장, 된장 이런 것만 담은 게 아니라 그 꼭식도 내가 볼 때는 많이 담았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꼭식이나 보관할 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데 옛날에 이제 옹기 또는 질거릇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좀 더 멋있는 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해주 쪽에서 충족시켜 준 거예요. 그 수요를. 그럼 해주에서 왜 저런 게 만들어졌냐? 왜 백자가 만들어졌느냐?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니까 경성, 오늘날 서울이 굉장히 가난해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전국에 있던 토산품이라든지 좋은 물건은 다 왕실로 올라오지 배갓집으로 올라와. 다 그냥 갖다 바쳐가지고 벼슬자를 하나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전국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은 다 서울로 모여서 서울이 가장 부유한 곳이 조선 왕실이 유지될 때까지였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때니까 지방의 물건들을 누가 올려보내. 누구한테 예를 들면은 뭐 뇌물 바쳐가 관직한 조선 사람들의 관직은 다 일본 사람들, 조선 총독부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는 지방 물건이 올 이유가 없는 거야. 일본 사람은 그걸 세금으로 걷어야지. 세금 안 내고 무슨 뇌물 바치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910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서울은 매우 가난해집니다. 그때 어디가 제일 부유했느냐? 전국에서 바로 해주 지역이었어요. 해주 지역엔 연백평야가 있어. 북한에서 제일 크게 지는 게 이게 바로 해주 연백평야예요. 인천은 뭐냐? 조선시대는 해주하고 여기가 하나의 문화권이었어요. 인천은 맨날 완전히 하나의 문화권으로 자란 거예요. 인천, 강화, 해주, 요게. 그리고 이제 연백평야가 있죠. 해주에는 뭐가 있었죠? 해주 앞바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 바다로서는 가장 어획 양이 풍부했던. 해주가 뭐예요? 해주의 조기 이런 거. 그러니까 해주 앞바다가 완전히 물반 고기반인 지역이었어요. 제일 배들이 많고 어획 생산량이 많았어요. 이게 부유하죠. 거기다가 해주 황해도에는 광산이 있었어. 은광, 금광, 그 다음에 석탄 같은 거. 그러니까 농수산 이 세 가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황해도 지역이에요. 그 부유했던 거예요. 저게 부유해서 어떻게 되니까 부자들, 요즘 말로 하면 부르주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그들의 부르주아적인 취향을 여기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대청에다가 큰 그릇 놓고 딱 집을 들어서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 바탕 위에서 해주 지역에서 해주 백자라는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이 부유하고 일찍 문물에 눈을 뜨게 되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부까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해주 지역 출신이에요. 황해도 출신이에요. 배감 박은식, 이승만, 김구, 주시경, 노백린,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안중건 등등등 같은 사람들이 바로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황해도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 새롭게 성장하는 그 집단들 또는 그 계층들, 그것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만드는데 왜 그러면 해주백제의 문양들이 이런 식이 되느냐? 이거는 바로 조선 시대에 조선 말엽에까지 그림의 기본 교과서가 뭐냐?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계자원 화보라는 게 있어. 그 계자원 화보 보면은 난초는 어떻게 그리고 산수화는 어떻게 그리고 쫙 나와. 그거 내가 계자원 화보를 보면요, 어설프게 그린 그림들은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중국에서 역대 잘 그려놓은 그림과 그걸 그리는 기법을 다 정리하는 개정. 그러니까 조선시대 화원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왕조가 망해가면서 조선시대의 미술 교과서인 계자원 화보식의 그런 그림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기존의 미술 교과서가 없어져. 그리고 이제 뭐냐? 새로운 미술 교가 들어온 거예요. 미술 교과서가. 그게 이제 서양의 미술 교과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미술 교과서가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미술은 이런 것이야, 그림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리를 잡는데 한 4, 50년이 걸립니다. 1910년도에, 20년대에 뭐 서양 미술 교과서 보고 뭐 서양 미술 제대로, 그게 아니야. 서양 거 따라 그려가지고 제일 처음에 고이동 씨가 자기 자화상 탁 그려놓은 게 그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20, 30년 동안 강력한 권위를 갖는 미술 교과서가 사라진 시대가 있는 거예요. 저게 미술 교과서가 사라진 시대에 한국 사람들의 저 속에 있는 심청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저렇게 꿈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 백자 또는 해주 항아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는 게 하나의 그림이지만은 바로 19세기부터 20세기로 흘러오는 과정에 한국인들의 삶과 꿈이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이런 그림을 못 그려요. 단지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팔리겠어요? 붙들려 가요. 실장님이나 또는 예를 들면 저 이사 또는 대표한테 불려가지고 야, 이렇게 그린 거지. 이게 누가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술 교과서도 없어. 신분도 해체됐어. 그리고 계층도 다양해졌어. 사람들이 뭔가가 하나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속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그릴 수 있는 게 용납이 됐어요. 지금은 행남자기, 한국도자기, 디자인실에서 디자인한 걸 지금 도자기 만들잖아요. 그들은 딱 정해진 디자인에서 요만큼만 더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조금 이상하면 뭡니까? 검수해가지고 다 깨버려. 그러니까 한국 도자기는 행남 도자기, 지금도 도자기 나와요. 그 나오는 도자기들은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실제 예를 들면은 실제 그린 그림도 그 작가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남기가 힘들어.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야. 사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누가 지금 딱 정해진 본보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해주 항아리는 뜻하지 않게 이미 포스트 모던적인 색채를 띠게 된 거예요. 내가 해주 항아리를 딱 만났을 때 바로 저런 추상문을 제일 먼저 만난 거예요. 딱 만나서 그 앞에서 뭐냐? 딱 얼어붙은 거야. 이게 있었구나.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그리기 힘든 게 뭐냐면은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은 그 기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한 10년 동안 그대로 그리는 거 하면은 모나리자 그림도 그대로 따라 그릴 수가 있어. 사람이 힘든 것은 그 사실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릴 때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걸 최고로 잘 그린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림에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어떤 대상에서 보고 있는 그 추상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저것처럼 저게 모란이란 말이죠. 처음엔 사람들이 저게 모란인지도 몰랐어. 근데 왜 아느냐? 해주백자는 도상이 이쪽과 저쪽이 다르게 해. 부는 백자는 대부분 같아요.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같아. 딱 이렇게 서로가 짝을 이루도록 하는데 해주백자는 이쪽에다가 모란 그림은 이쪽에다가 뭐
뭐죠? 국화 그리고, 이쪽에다 모란 그리고, 이쪽에다 잉어 그리고,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백자를 전시할 때는 이쪽에 양쪽이 다 보여야 돼. 그러면 뭐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모란 그림과 국화 그림을 그린 것들도 많이 있어. 똑같은데 이쪽에 국화 그림은 비슷한데 이쪽에 모란 그림은 저렇게 추상화로 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국화 그림은 도상화가 쉬워요. 요게 모란은 입체감이 강해서 도상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도상화가 힘드니까 부는 백자에 자랑하는 게 뭡니까? 모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싹 그리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 그거 그리는 건 여기는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들은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 좀 멀쩡하게 그려놓고 앞쪽에 모란을 막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은 힘을 얻어. 나중에는 국화까지 추상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백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초등학생이 그냥 뭐 물감 붓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낙서한 것처럼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의 도상까지 쭉 폭넓게 이렇게 펼쳐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뭐냐?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심정을 드러낸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교과서도 없고 또 예를 들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일본이 와서 통치를 할 때는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조직적으로 통치를 했지 나머지 거는 조선 사람 그대로 살아 이렇게 놔둔 거예요. 조선 사람이 만든 조선 사람의 국가가 존재하게 되면은 조선 사람의 기본적인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일투수를 다 뭐냐 조직하려고 해요. 그래야 나라를 막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일본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저께 내 읽은 글 중에 이런 게 있어. 일본에서 이제 제국대학을 만들어 이렇게 4년 때 대학을 이제 일찍부터 만드는데 거기는 제국대학 만들면 수학과가 있다는 겨. 근데 조선 총독부에서 경성 제국대학을 만드는데 이거는 끝날 때까지 수학과를 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제국대학 중에 조선에 만든 제국대학은 수학과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조선 사람이 수학에 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단계에 가면 안 되는 거지. 조선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뭐 만들고 뭐 하고 그런 거는 하면 된다는 거지. 그거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은 와서 악착스럽게 지배를 했지만은 지들이 딱 목표로 삼는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에이 뭐 조선 놈들 놔둬버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까 해주백자 여기 설명하는 분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가지고 자기들이 뿌려서 만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공예품 가운데서도 해주백자가 가장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속 깊은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속에 있는 그것을 가장 솔직하게 막 이렇게 막 드러내 보인 그 역사적으로 가장 유일무이하다고 할 정도예요. 왜? 나라가 그 없어진 때가 별로 없잖아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다 그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기본적인 신분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것이 깨지고 난 뒤에 어떤 특이점에서 이것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기 시작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막 그 그림을 그린 어떤 그 격이랄까 또 그림을 그리는 마음이 엄청 달라. 어떤 것은 굉장히 뛰어나요. 어떤 거는 그냥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내는데 핵심. 그러니까 이제 쏟아낸 것은 쏟아낸 것으로서의 뜻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그 쏟아내는 것을 넘어서 자 제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잘 차려놓은 그것도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얘기하려면 뭐 며칠을 해도 못해. 아까 여기 볼 때 뭐 1926년도 대정 14년 뭐 연도가 찍혀 있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뭐 그 밑에 바탕이 흑색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게 뭐냐, 날짜까지 있어요. 6월 8일인가 그래. 지금 뭐냐, 다음 달 6월 8일인가 언제가 뭐 초파일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가 뭐냐, 걔 100돌 되는 날이야. 그게는 생산지까지 다 있어. 돈까지 다 있어요. 황해도 뭐 산수면인가 뭔가 뭐 무슨 쫙 이렇게. 그거는 이쪽에는 생산지, 이쪽에는 생산연도, 그리고 국화를 그려놨는데 그 국화 가운데다가 황국이라고 써놨어. 노란 국화, 황국이라고 그러잖아. 황국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게 100살이 됐는데 지금 그걸 잔치를 못하네. 그게 100주년인데. 그리고 이제 아까 그건 이제 청화, 철화, 뭐 녹화해가지고 막 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가 서로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때는 상상을 못하죠. 남녀 유별인데도 이렇게 물고기가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서는 물고기가 겹치면 안 되는 거야. 물고기가 이쪽에 한 마리, 저쪽에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거야. 있어도 따로 놀아야 돼. 거기서는 물고기가 함께, 그건 지금 뭐냐 하면 산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더 나가면은 해주백자 항아리 속에는 큰 물고기 2마리가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 왜? 물고기가 눈이 뒤집힐 때가 언제 눈이 뒤집힙니까? 언제 눈이 뒤집혀져요? 산란할 때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둘이가 이렇게 산란을, 그걸 그려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건 막 눈이 막 다 뒤집어져 있어. 입이 막 쫙 벌어지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 변하는 세상을 그들이 여기에다가 꿈으로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발표하는 분 그랬잖아요. 뭐 고려 청자, 뭐 그다음 분청, 뭐 청자, 분청, 그다음에 그 조선 백자,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 이전에 계룡산, 예를 들면 분청, 조선 백자, 청화 백자, 가다가 맨 뒤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해주 백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해주 백자냐? 20세기 때 한국의 도자기는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바뀌게 돼요. 20세기 전반까지는 장인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해주백자는 다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작가 시대로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어디 가서 이제 예를 들면 보는 것들, 만들어진 것들 다 작가가 작가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백자까지는 장인 정신의 산물이고 20세기 후반부로 넘어와서 지금의 도자기는 다 작가들의 산물이에요. 장인 정신과 작가 정신이 다릅니다. 장인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인은 작가보다는 자유스러워요. 왜 자유스러울까? 자기 개성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왜? 자기가 자기 이름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데, 또 자기가 그림 그렸다고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니야.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작가들은 뭡니까? 자기가 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성이 거기에 밖에 있고 나는 나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의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편안해요. 왜? 꼭 나라고 우길 필요가 없이 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작가 시대로 오면은 야, 이거는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는 게 드러나야 돼. 그래서 좋은 것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어떤 것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려면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백자는 장인 시대에 만들어진 한국 도자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도자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대충 얘기되는 거 지금 몇 분 됐어요? 난 시계를 못 보니까 30분 됐어요? 그럼 시계가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해주백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 얘기해보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한국이 붕붕 뜨고 있는 게요. 뭐 무기를 잘 만들어. 야, 세상에서 무기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니, 뭐 군사력 뭐 세계 뭐 5위인가 4위. 나는 상상을 못했어. 거기다가 노래를 잘 불러. BTS 이번에 멕시코 보니까 이거 뭐 난리 났더구만. 세상에 그런 거 있어. 나는 맨날 뭐 비틀즈 그 조금 뒤에 세대니까 내 머릿속에는 온통 뭐 비틀즈지 뭐. 근데 비틀즈의 인기보다도 BTS 인기가 더 높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왜? 비틀즈는 그 아주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알려지지도 않았어. BTS는 어느 시대의 아이돌입니까? 유튜브 시대의 아이돌이야.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BTS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BTS 앨범 나오면 유튜브에 공짜로 딱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려요. 비디오로 올리잖아요. 가장 메인이 되는 거.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BTS를 따라서 부르고 춤추고, 저 과테말라 뭐 이런 데서도 다 보고 춤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이전에 오로지 라디오 있던 시절에, 음반 있던 시절에 비틀스하고 지금 BTS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다 그것도 B자네? 비틀즈, 방탄, 그 B자 학렬이네. 어떻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는 맨날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보고 막, 근데 아니야. 그럼 한국 사람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그보다 더 가장 큰 영역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영국에 갔어. 프랑스에 갔어. 그럼 프랑스에 가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방문을 하면은 그 집에서 쓰고 있는 뭐 가전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서 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 뭐냐?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이 세트예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각자 휴대전화 가지고 있어. 냉장고, 테레비, 뭐지 아까? 세탁기, 에어컨, 잘 사는 집 에어컨.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어느 나라 제품이 제일 많겠어요? 잘 사는 사람은 한국 제품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그 소중한 물건이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갤럭시 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화와 문명의 상징이 그런 물건들인데 그걸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런 바탕이 뭐겠어요? 어디서 그런 바탕이 생겼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물속에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뛰어납니다. 왜 뛰어납니까? 한국 사람 IQ 좋다는데 한국 사람 IQ가 왜 좋겠어요? 뭐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 없어요. 한국 사람도 한국에 태어나도 미국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미국말 배우고 미국 사람 되면은 다른 거예요. 한국말이라는 게 내가 다는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니까 너만큼은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던 거야. 이게 한국인들의 심정이에요. 나니까, 나에다가 니까를 붙여요. 너에다가 만큼을 붙여. 너만큼은. 밥에다가 이라도를 붙여.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던 거야. 세상에 이런 말은 없어요. 나라는 주어를 나니까로 대상화시켜요. 관계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너만큼은, 너라는 대상을 만큼이라는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밥이라도,
밥이라는 대상을 그냥 이라도 해석해 다시 그걸 예를 들면 집어넣어요. 그렇게 섬세하게 자기의 마음을 말로써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다. 그거는 말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사인을 디자인해서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의 바탕이 되는 한국말 자체가 서양말, 중국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니까 너만큼은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던 계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낸 물건이에요. 한국 사람들 BTS가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부릅니까? 나니까 너만큼은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지와 같은 그러한 섬세한 심정을 갖도록 만들고 그것이 노래와 춤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이 뭡니까? 훈련을 받았어요. BTS 멤버들 한국말 잘하죠? 우리는 외국에서 외국인들 끌어다가 한국에서 훈련시킬 때도 그들이 한국말을 배우도록 해요. 한국말을 배우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는, 나도, 나만, 나라서, 나니까, 나라도, 나만큼은, 나부터, 나까지. 나를 내가 주어로 놓더라도 그 주어를 갖다가 30개가 넘도록 우리는 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격을 그렇게 변화시켜요.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를, 나는 너도, 나는 너만큼은, 나는 너라서, 나는 너라도. 영어는 I, you 그러면 거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I는 you를 마주할 수 있을 뿐이죠. I가 I니까, you라서 이런 것은 영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감이 잘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고 얼굴의 표정, 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것을 굉장히 섬세한 청이 속에다가 탁 집어넣고 너를 그러한 섬세한 청이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한국 사람들 연기 잘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섬세한 그 나와 너의 관계를 그거를 연기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게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기가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엄청난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엄청난 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누가 만들어줬네? 누가 만들어줬죠? 세종대왕이 580년 전에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우리가 주고받는 말을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 왜? 다 써놓으면 보이잖아.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고, 뭐가 뭐고. 한국 사람들의 말과 글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부터,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하면은 매우 깊고 넓게 생각을 알뜰살뜰하게 차려갈 수 있었다. 근데 이때는 그들이 신분이 해체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국문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 속에 있는 거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자기들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해방된 뒤에 6.25 전쟁까지 겪고 나자 우리도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 서양에다가 물건 갖다 팔려니까 서양 사람들이 사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서양 사람들이 살 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이 마음을, 이 정신을 제대로 이제 남이 좋아하는 식으로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서양 사람 마음 들게 제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을 우리 쪽에 끌어들이자.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자까지 간 게 한국의 오늘날 상황이에요.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요, 야, 이거 뺏길 거 없냐? 뺏길 거 없냐? 이미 이거는 옛날이에요. 야, 우리 정말 저 사람들 살살살살 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거, 뭐, 못 만드냐? 만들어 봐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갔냐?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시스템 디자인 단계까지 한국이 와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열심히 한 게 뭐냐? 아티크래프트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물건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심정으로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아티팩트 디자인의 출발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실력을 우리가 쌓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잠자다가 깨어보니까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20세기 동안에 아티팩트, 인공물을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20세기 때는 뭐 합니까? 퍼포먼스 디자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리우드 이런 데서 수입된 영화 보면서 우리도 영화 따라 만들고 뭐 하면서 야, 우리도 좀 저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저렇게 60년대 영화까지 보면 데이트할 때도 그래. 순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가 그렇게 돼 있어. 신성일이가 나오면은 경화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이야. 그리고 목소리도 뭡니까? 신성일 목소리가 아니야. 다 더빙이야. 그래도 우리는 그거 환상을 심어주니까 재밌는데 지금 만약 영화를 찍었는데 송강호가 나와가지고 경수 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속에 있는 그 알뜰살뜰한 심정들을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너무 헛소리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뭐냐 머릿속에서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예를 들면 소통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로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는 퍼포먼스 디자인 능력 거기다가 구체적인 휴대전화 만들어가는 아티팩트 디자인까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를 돌아서 찾아가게 되면은 몇 가지 것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주백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쑥스럽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주백자를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인데 내가 해주백자가 뭐 이렇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해버렸으니 좀 그렇잖아요. 어떻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으로 굴러오게 되었지?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낫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갖고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다듬었어. 그 큰 꿈이 뭐냐? 아름다움에 대한 꿈이야. 사람다움에 대한 꿈이야. 존재다움에 대한 꿈이야. 나다움에 대한 꿈이야. 다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사람에 대한 꿈을 어떻게 표합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한국 사람은 사람다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말이나 영국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들은 답다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뻔히 사람인데 이 자식 네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영국 사람은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사람답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 위에 있지를 않아요. 한국 사람은 내가 사람이지만 나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 답다가 뭐냐면 다 되다, 다 하다, 다 이루다. 내가 사람이지만 사람의 본질을 다 이루어야 된다. 이게 답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이제 무엇이라고 그러고 아름다움이겠지. 아름답다가 뭐냐? 한국 사람은 낱낱의 개체를 옛날에 아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름. 그리고 그 낱낱의 개체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바탕을 다 이루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의 아름다움은 뭐냐? 그것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것 안에 있는 것들이 잘 어울려야 돼. 그리고 이것이 이 밖에 있는 것과 잘 어울려야 돼. 그리고 이것이 마주하고 있는 나와 나의 마음에 잘 어울려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름답다 그럴 때는 이것이 안으로 잘 어울리고 밖으로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걸 마주하고 있는 나와 나의 심정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아름다움이 딱 가장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그건 정말 죽여주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 격동의 시대에 나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만들어낸 해주하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3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좀 큰 소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주 항아리를 지금 현재 효장하고 계신 건가요? 예. 몇 점 정도나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가 보통 이제 85cm가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하고 계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한 200점 넘을 거예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나는 서울에 살았는데 그거 보관하려고 서울 주변에서 가장 아파트 평수가 큰 아파트를 찾아서, 그래서 찾다 보니까 김포 신도시에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77평짜리가 있어요. 그거 저희는 박물관쟁이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고 전시하고.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보관할 때 아파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습도, 온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일부는 2013년도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에 특별 기획전을 했을 때 그 해주 향화를 이제 빌려 갔었는데, 그걸 서울에서는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여기 애보박물관에 몇 년 동안 관관장님께 부탁해가지고 여기 쌓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혹시 전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이제 기회가 주어져야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인천 광화도가 인천광역시잖아요. 인천광역시 광화도에다가 해주백자를 비롯해서 한국 근대공예박물관 세우려고 부지까지 마련했는데, 그 뒤에 내가 이제 그 인문학 이 이론 만드는 작업, 이게 더 중요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금이라든지 여건도 되질 않아서 그걸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해주백자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인천시와 강화도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 될 수 있다고 보거든. 왜냐하면은 이게 해주백자가 바로 그 강화도 물 건너고 인천에서 백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하나의 그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인천 강화 지역에 북한에서 만들어졌던 그 해주백자가 널리 알려질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 남쪽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크게 궁금하시면은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최봉현 교수님 컬렉션이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네. 유튜브에 보면은 제 유튜브들이 있는데 해주백자의 꿈 해가지고 유튜브에 있어요. 저는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쭉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해주백자의 꿈이고, 그게 찍은 장소가 저희 집 거실이에요. 또 다들 정리가 되셨을까요? 저희 해주백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한 심포지엄이었고요. 저희가 해주백자를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그냥 가장 작은 발걸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영웅 뮤지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관장님한테 큰 박수 좀 부탁해요. 왜냐하면 해주백자를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들 분은 관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 와, 이게 저희 관장님한테 박수 주신 김에 저희 수고해 주신 하계사님 저기 계시네요.